지금 일본행 일정은 모두 재검토하십시오. 우리는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밀라노 대회 폐막 직후 예상과 다른 흐름이 감지됐습니다. 서구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수많은 인파가 일본이 아닌 한국행 항공편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인천공항이 마비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1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린 현장에는 놀랍도록 정돈된 질서와 침착한 시스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유럽 최고 수준이라 자부하던 의료 전문가 한 사람이 무너졌습니다. 돈 8만 5천 원. 그 숫자가 그의 세계관을 바꾸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으로 이 거대한 구조를 지탱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프랑스 국가대표팀 수석 스포츠 의학 박사 로랑 베르나르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으로 부끄럽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뼛속까지 오만한 유럽의 엘리트 지식인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스포츠 현장을 누비며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생명과 건강을 제 두 손으로 직접 책임져 왔었죠. 제 조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유럽의 의료기술과 사회적 인프라는 전 세계의 표준이자 가장 완벽한 인류의 성취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우리가 이룩한 냉철한 합리주의와 매뉴얼 중심의 효율성 앞에서는 그 밖에 어떤 나라도 감히 견줄 수 없을 것이라 은연중에 자만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이 열린 곳은 다름 아닌 유럽의 심장부이자 예술과 낭만의 도시 이탈리아 밀라노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동료 의사들과 여유롭게 샴페인을 기울이며 이번 대회야말로 유럽 특유의 세련된 시스템 속에서 치러지는 가장 품격 있는 올림픽이 될 것이라며 기분 좋게 건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밀라노 공항에 발을 내디딘 지 불과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 저희의 그 알량했던 자만심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선진 유럽의 고도화된 효율성이 아니라 융통성 없이 삐걱거리는 관료주의와 미흡한 행정력의 민낯이었으니까요. 선수들이 묵어야 할 선수촌의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알프스 산맥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칼바람이 창문 틈새로 쉴 새 없이 스며드는데도 규정을 핑계로 숙소의 중앙 난방은 충분히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얼어붙은 몸을 녹이려 화장실에 들어가면 따뜻한 물이 나오다 끊기기를 반복했고 수압마저 턱없이 약해 선수들의 한숨이 끊이지를 않았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할 국가대표 선수들이 밤새 추위에 뒤척이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이면 피로가 채 풀리지 않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훈련장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수석 의사로서 선수들의 근육 경직과 피로 누적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근본적인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니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 무력감마저 느낄 정도였었죠. 무엇보다 저희 의료진을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선수들의 몸은 세상에서 가장 예민하고 정밀한 악기와 같아서 단 한 끼의 식사라도 영양의 밸런스가 어긋나면 경기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비했다는 선수촌 식당의 메뉴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대량 배식을 위해 미리 만들어두어 차갑게 식어버린 파스타, 서양인들의 입맛에만 맞춘 버터와 치즈 위주의 느끼한 소스들, 그리고 튀기거나 구워낸 단조로운 고기 요리들이 반복해서 제공되었죠. 격렬한 에너지를 소모한 선수들의 위장을 편안하게 달래주고 근육을 회복시켜줄 신선하고 따뜻한 국물 요리나 질 좋은 채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를 앞두고 예민해진 선수들이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호소하며 의무실을 찾는 일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 심지어 각국에서 파견된 코치진과 의료진들조차 매일 반복되는 기름진 식단에 지쳐 식사를 거른 채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티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저 역시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넘기지 못해 텅 빈 위장이 쓰려왔고 주사기를 쥔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질 만큼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조직위원회에 식단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해진 매뉴얼과 예산 때문에 당장 메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입니다. 담당자의 그 건조한 대답에 저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해진 규정과 절차만을 앞세우는 서구식 관료주의 앞에서는 지금 당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컨디션조차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무겁고 지친 하루하루가 흘러가던 어느 날
밀라노의 후미진 빙상 경기장 한 구석에서 저는 제 평생의 가치관을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뜻밖의 광경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선수들을 돌보다 잠시 찬 바람을 쐬러 인적이 드문 복도로 걸어 나왔을 때였죠. 어디선가 형용할 수 없이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가 제 얼어붙은 코끝을 스쳤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경기장의 공기를 가르고 은은하게 번져오는 그 냄새는 버터나 치즈의 느끼함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지친 속을 편안하게 어루만져주는 듯한 깊고 다정한 향기였죠. 마치 따뜻한 난로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 온기를 따라 발걸음을 옮긴 저는 복도 끝에 조촐하게 마련된 한국 국가대표팀의 대기 공간 앞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참으로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다란 보온 도시락통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뚜껑이 열릴 때마다 뽀얗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윤기가 흐르는 따뜻한 쌀밥과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먹음직스러운 고기 요리, 그리고 찌는 듯한 피로를 풀어줄 맑고 따뜻한 국물이 담겨 있었죠. 그것은 조직위 식당에서 보던 공장형 배식이 아니었습니다. 먼 타지에서 추위와 싸우는 자국 선수들을 위해 누군가가 새벽부터 정성을 다해 끓이고 볶아낸 정성 어린 밥상 그 자체였던 것이죠. 한국 선수들은 그 따뜻한 밥과 국을 먹으며 얼어붙었던 몸을 녹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편안하고 밝은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고 있던 제게 태극 마크가 새겨진 점퍼를 입은 한 한국인 스태프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목례를 건네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덥더북한 수염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이방인인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고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에 그 따뜻한 보온 도시락 하나와 국그릇을 살며시 쥐어주었습니다. 프랑스 의료진이시죠? 오가며 뵀는데 식사도 못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선수들 먹이려고 넉넉히 준비한 건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찬 곳에 계시지 말고 이거라도 좀 따뜻하게 드시지요. 스마트폰 통역기를 통해 차분하게 전해진 그 다정한 말 한마디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는 구석 벤치에 앉아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안 가득 따뜻하게 퍼지는 진한 국물과 부드러운 밥알의 식감에 저는 꽁꽁 얼어붙어 있던 위장뿐만 아니라 뾰족해져 있던 신경까지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이 주는 화려함은 없었지만 그 한 그릇의 밥 안에는 타인의 수고로움을 알아주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지극한 존중과 배려가 녹아 있었습니다.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말을 저는 60평생 처음으로 타국의 작은 도시락 앞에서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놀라게 만든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빈 도시락을 돌려주며 우연히 들여다본 한국팀의 의료 및 재활지원실의 풍경 때문이었습니다. 주최 측이 차려준 기본 장비에만 의존하며 불편함을 호소하던 여타 유럽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베이스 캠프 안에는 그들 스스로 철저하게 준비해온 독자적이고 정밀한 시스템이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휴대용 초음파 기기부터 미세 전류를 이용해 손상된 근육을 즉각적으로 회복시키는 특수 장비, 심지어 극도의 긴장감에 시달리는 선수들의 뭉친 근육을 풀어줄 온열, 마사지 베드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죠. 누군가를 탓하거나 환경을 원망하는 대신 그들은 먼 이탈리아까지 이 무거운 장비들을 직접 공수해와 선수들을 완벽하게 보호할 자신들만의 요새를 구축해 놓았던 겁니다. 정해진 매뉴얼 밖의 일은 할 수 없다며 선을 긋는 서구의 차가운 관료주의와 어떤 변수가 닥쳐도 스스로 대비책을 마련해 사람을 책임지고야 마는 한국의 시스템. 저는 프랑스 수석 의사로서 평생을 지켜온 오만함이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조용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올림픽이 중반을 넘어서자 훈련장 주변에서는 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독일, 스웨덴 등 각국의 코치진과 의료진들이 현지의 열악한 환경에 지치다 못해 은근슬쩍 한국 베이스캠프 주변으로 모여들어 인사를 건네며 서성거리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한국 스태프들은 그 낯선 이방인들을 귀찮아하며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먼 타국에서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모인 동료들 아니냐며 자신들의 따뜻한 차와 남은 식량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고 가벼운 부상으로 난처해하는 타국의 선수들에게는 선뜻
자신들의 회복 장비를 내어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가 없이 베푸는 그들의 조용하고 묵직한 배려 앞에는 국경도 인종의 장벽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경이로운 연대의 현장을 지켜보며 서구 사회가 그토록 신봉하던 개인주의가 때로는 얼마나 차갑고 삭막한 고립을 낳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밀라노의 차가운 빙상장 위에서 보여준 것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익이 아니라 남의 어려움을 차마 모른 척 지나치지 못하는 짙고 따뜻한 인간의 이른바 정의라는 그들만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고 다사다난했던 올림픽의 폐막식이 다가왔을 때 각국의 선수단과 지원,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행선지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희 프랑스 대표팀을 비롯한 상당수의 유럽과 미주 관계자들은 이 고된 일정이 끝나면 휴식과 관광을 위해 아시아의 오랜 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 도쿄로 향할 계획이었습니다. 깨끗한 거리와 친절한 온천 료칸 등 서구인들의 머릿속에 아시아 여행의 정답은 을의 일본으로 굳어져 있었고 저희 역시 오래전부터 도쿄행 비행기를 예약해둔 상태였죠. 하지만 밀라노 현지에서 그 오랜 관행과 생각의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극한의 스트레스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과 신뢰를 준 것은 매뉴얼 뒤에 숨은 일본의 서비스가 아니라 묵묵히 완벽한 대비책을 보여주고 따뜻한 밥 한 끼를 기꺼이 내어준 한국의 넉넉한 품이었습니다. 식당 테이블에 모여 앉은 동료 의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로랑, 굳이 우리가 지금 일본으로 갈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눈앞에서 직접 겪고 확인한 저 완벽한 보살핌과 따뜻한 연대의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한국이잖아요. 제대로 된 치유와 진정한 휴식을 원한다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환대해준 저들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한마디는 억지스러운 선동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한국인들의 행동을 곁에서 지켜본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조용히 피어나던 확신이었죠. 굳이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거나 비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곳이 어디인지 본능적으로 깨달아버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저희 프랑스 팀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독일 등 수많은 국가의 대표단과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합의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들은 예약해두었던 다른 국가들의 일정을 조용히 취소하고 속속 대한민국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로 목적지를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요란한 폭동이나 소란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 감동적인 경험을 좇아 움직이는 지성인들의 자연스러운 엑소더스였습니다. 올림픽이 배출한 각국의 정예 스태프들과 선수단, 그리고 그들의 소식을 접한 관광객들까지 수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파가 밀라노 리나테 공항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티켓의 목적지는 이제 단 하나, 대한민국 인천이었습니다. 저 역시 동료들과 함께 부푼 가슴을 안고 인천행 전세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비행기가 육중한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제 가슴은 미지의 나라에 대한 벅찬 기대감과 함께 작은 우려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밀라노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들 이렇게 예고 없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수만 명의 다국적 인파를 과연 한치의 오차 없이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조차 갑작스러운 인파가 몰리면 수화물 처리가 지연되고 극심한 혼잡과 마비가 빚어지는 것이 서구 공항들의 일반적인 현실이었으니까요. 아무리 한국의 시스템이 훌륭해도 오늘 인천공항은 엄청난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거야. 입국 수속에만 반나절은 걸리겠지. 저는 비행기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따뜻한 나라의 진정한 행정력과 시민의식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마침내 비행기 문이 열리고 약간의 긴장감을 품은 채 내디딘 제 두 발이 대한민국의 땅에 닿는 바로 그 순간 저의 얄팍한 걱정은 완벽하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무너져 내린 것은 인천공항의 행정력이 아니라 제 평생의 뇌리를 지배해온 거만한 서구의 상식,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비행기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탑승교를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제 코끝과 피부에 닿는 공기의 결부터가 이미 유럽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공항을 가더라도 특유의 냄새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이든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이든 심지어 우리가 방금 떠나온 밀라노의 리나테 공항이든 간에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오래된 카펫의 먼지 냄새와 매캐한 항공유 냄새,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땀방울이 뒤섞인 퀴퀴하고 무거운 공기가 여행객의 숨통을 턱 막히게 하는 것이 전 세계 공항들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탑승규를 걸어 나오는 동안 제 호흡기를 채운 것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맑고 쾌적한 공기뿐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 너머로 쏟아지는 눈부신 자연광 아래 공항 내부는 마치 숲속 한가운데에 들어선 것처럼 산뜻한 온습도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그 쾌적함에 잠시 넋을 잃었던 것도 잠시 입국 심사대를 향해 걸음을 옮기던 제 눈앞에 드디어 우려했던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기수를 돌린 수십 대의 전세기가 비슷한 시간대에 착륙하면서 유럽과 미주에서 몰려든 수만 명의 다국적 인파가 거대한 해일처럼 입국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오, 맙소사. 결국 올 것이 왔군. 여기서 최소한 서너 시간은 발이 묶이겠어. 제 곁을 걷던 동료 의사가 창백해진 얼굴로 혀를 내두르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저 역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었죠. 런던이나 파리에서 이 정도 규모의 인파가 한꺼번에 입국장에 몰려들면 그곳은 단 10분 만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기줄에 지친 승객들의 짜증 섞인 고함 소리, 칭얼거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심사관들이 고압적인 태도로 소리를 지르며 통제하려 드는 끔찍한 혼란 말입니다. 폭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통제 불능의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이 제가 평생 경험해온 서구 선진국들의 민낯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기이하고도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입국장 전체에 흐르는 것은 오직 캐리어 바퀴가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부드러운 마찰음과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 소리뿐이었죠. 그것은 폭동 직전의 혼란이 아니라 마치 고도로 훈련된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무음의 교향곡과도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 압도적인 질서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어리둥절해하던 제 시야에 한국의 입국 심사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는 위압감을 주는 무장, 경찰 대신 단정하고 친절한 미소를 머금은 한국인 안내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해하는 외국인들에게 다가가 유창한 영어와 프랑스어로 키오스크 사용법을 안내해 주었고, 최첨단 안면 인식기기와 지문 인식 시스템은 단 3초 만에 승객들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해냈습니다. 깐깐한 심사관의 까다로운 질문도 짐을 풀어 헤치는 불쾌한 수색도 없었죠. 그저 기계 앞에 잠시 멈춰섰다가 부드럽게 열리는 자동문을 통과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럴 수가, 내 여권에 도장이 찍히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 로랑, 당신도 봤어요? 이 사람들은 마치 미래 도시에서 온 것 같다고요. 자동문을 통과해 나온 동료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죠. 서구 사회가 그토록 자랑하던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이 작은 아시아 국가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스템 앞에서는 얼마나 낡고 뒤처진 유물에 불과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저에게 선사한 진짜 충격은 기술적인 훌륭함을 넘어선 그 무언가에 있었습니다. 수화물을 찾기 위해 수취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다시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었죠. 비행기에서 내린 수만 개의 짐가방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돌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가방들은 제멋대로 쓰러지거나 뒤엉켜 있지 않았습니다. 수취대 곁에 선 한국인 공항 직원들이 허리를 굽혀가며 가방의 손잡이가 승객 쪽을 향하도록 일일이 가지런하게 줄을 세워 정리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파리에서는 가방이 파손되거나 통째로 분실되어 항공사 직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일이 일상다반사였는데 이곳에서는 승객이 자신의 가방을 알아보고 손만 뻗으면 가장 편안하게 줄 수 있도록 무언의 배려가 베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짐을 찾아 공항 터미널로 걸어 나오며 제 평생의 가치관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쾌적한 공기, 빠른 행정 처리, 완벽한 동선.
이 모든 것은 단지 자본을 쏟아부어 최신식 기계를 들여놓았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밀려드는 타국의 이방인들을 조금이라도 덜 피곤하게 해주려는 공항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 그리고 타인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려 묵묵히 차례를 지키며 양보하는 한국 시민들의 무서운 도덕성이 이 거대한 기적의 톱니바퀴를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 핵심이었던 겁니다. 유럽의 합리주의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던 내 오만함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나. 이 나라는 시스템의 설계도 안에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존중을 가장 먼저 그려 넣었구나. 벅차오르는 감동과 부끄러움이 교차하는 감정을 안고 저는 동료들과 함께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화려한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걷고 있노라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겪었던 그 지옥 같았던 추위와 피로가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죠. 이 낯선 아시아의 국가가 품고 있는 포근한 환대에 완전히 취해버린 나머지 저는 평소답지 않게 주변의 화려한 건축 양식과 면세점의 쇼윈도를 너클 잃고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앞을 지나가던 누군가의 카트에서 작은 여행용 파우치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저는 반사적으로 그 파우치를 밟지 않기 위해 몸을 급격하게 틀며 스텝을 꼬고 말았습니다. 아앙 마이너스. 짧고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제 오른쪽 무릎에서 뚝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공항의 고요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무게 중심을 잃은 제 거구의 몸뚱이는 그대로 단단한 대리석 바닥 위로 나뒹굴고 말았죠. 순간적으로 눈앞이 번쩍하며 하얘졌고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끔찍한 고통이 무릎, 관절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랑, 세상에 괜찮아요? 피가 나거나 뼈가 부러진 건가요? 앞서 걷던 동료들이 혼비백산하여 달려왔고 주변을 걷던 한국인 여행객들도 깜짝 놀라 제 주변으로 모여들며 조심스럽게 길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움켜쥔 저는 30년 경력의 스포츠 의학 박사로서 제 무릎에서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감적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 혹은 측부 인대 손상이다. 무릎에 하중이 실린 상태에서 방향을 급격히 트는 바람에 관절을 지탱하는 인대가 찢어지고 연골이 손상된 게 분명해.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통제할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이미 무릎 주변은 무서운 속도로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바닥에 발을 디디기는커녕 손가락 끝만 스쳐도 비명이 터져나올 만큼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죠.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근처 벤치에 몸을 기댄 제 머릿속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크고 무서운 절망감으로 까맣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운동선수들의 찢어진 근육과 인대를 꿰매고 치료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상이 당장 엑스레이와 MRI 등 초정밀 검사를 거쳐 즉각적인 항염증 처치와 깁스, 고정을 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보행장애를 남길 수도 있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문제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의료보험 하나 적용되지 않는 지구, 반대편의 낯선 타국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 겪어야 하는 그 끔찍하고 살인적인 의료 시스템의 악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조국 프랑스나 영국 같은 유럽 선진국에서조차 당장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중증 외상 환자가 아니라면 응급실 복도 한 구석의 차가운 간이 침대에 방치된 채 의사의 얼굴을 보기까지 최소 10시간에서 12시간을 고통 속에서 버텨야만 합니다. 운이 좋아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려 해도 주치의의 소견서가 없으면 예약에만 꼬박 3주에서 한 달이 걸리는 것이 당연한 시스템이었죠. 게다가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로 돌아가는 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설 구급차를 한 번 부르는 데만 $3,000, 응급실 문턱을 넘어 엑스레이 한 장을 찍고 전문의의 간단한 소견을 듣는 순간 $5,000에서 많게는 $10,000,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청구서가 사형 선고처럼 날아오는 것이 서구 사회의 지독한 현실이었습니다. 끝났어. 현지 건강보험도 없는 외국인이 한국의 응급실에 가면 최소 수천 유로의 비용이 청구될 거야.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 낯선 곳에서 전문의를 만날 때까지 나는 이 끔찍한 고통을 며칠이나 참아내야 한단 말인가.
짐을 풀기도 전에 치료비로 파산하거나 내 두 발로 다시 걷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이 제 목을 졸라왔습니다. 밀라노의 참상을 피해 도망쳐온 이곳. 한국에서 저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서구 의료 시스템의 잣대를 들이밀며 제 운명을 비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앞에 화려하고 완벽한 공항의 인프라조차 제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한들 생명을 다루는 의료 시스템만큼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 세계 어느 국가나 가지는 냉혹한 현실일 테니까요. 로랑, 정신 차려요. 당장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근처에 있는 제일 큰 병원부터 찾아야 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대기 시간이 며칠이 걸리든 간에 일단 당신 무릎부터 살려야 해요. 동료 의사가 다급하게 번역 앱을 켜며 한국인 공항 직원에게 뛰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곧이어 닥쳐올 수십 시간의 지옥 같은 대기와 제 통장. 잔고를 모두 앗아갈 무자비한 청구서의 악몽을 각오해야만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절망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던 제가 또 한 번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위대함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게 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구의 오만한 의사였던 제가 단돈 8만 5천 원이라는 청구서 앞에서 전산 오류를 의심하며 오열하게 될 줄은, 그리고 이 완벽하고 경이로운 인프라 뒤에 숨겨진 숭고한 흉터의 비밀을 마주하게 될 줄은 이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으니까요. 공항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던 저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인 공항 안내 직원이었습니다. 제 비명 소리를 듣자마자 무전기를 꺼내들고 단숨에 달려온 그녀의 대처는 제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선진국의 응급 매뉴얼보다도 빠르고 침착했었죠. 파리나 런던의 공항이었다면 환자가 쓰러져도 주변 사람들은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 멀찍이 피해가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온다 한들 구급차를 부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수십 장의 면책, 서류의 사인을 요구하며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한국인 직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제 얼굴을 보며 유창한 영어로 "선생님, 안심하십시오. 제가 곁에 있습니다라며 저를 진정시켰고, 곧바로 제 무릎의 붓기와 뒤틀린 각도를 확인하더니 능숙한 솜씨로 공항 내에 비치된 응급 휠체어를 가져와 저를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당장 제일 큰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야 하는 건가요? 제발 구급차를 부르면 돈이 얼마가 들든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는 동료 의사에게 직원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었죠.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시면 중증 외상 환자들 때문에 대기 시간이 몇 시간씩 길어져 환자분이 더 고통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로 15분 거리에 아주 실력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계시는 동네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택시를 잡아드릴 테니 그곳으로 가시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한 정밀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동네 병원이라니요. 저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인대가 끊어지거나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을지도 모르는 이 심각한 관절 외상을 대학병원이 아닌 고작 상가 건물에 있는 작은 동네 의원에서 치료하겠다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 조국 프랑스에서는 동네에 있는 동네 의원을 찾아가면 기껏해야 진통제 몇 알을 처방해주고는 3주 뒤에 전문의를 만날 수 있도록 소견서를 써주겠다며 환자를 돌려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의 얼굴을 보려면 최소 한 달을 기다려야 하고, 초음파나 MRI 같은 정밀 기계는 거대한 종합병원에나 가야 간신히 구경할 수 있는 것이 융통성 없는 유럽 의료 시스템의 뼈아픈 현실이었으니까요. 로랑,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저 직원의 말대로 합시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여유가 없잖아요. 동료의 부축을 받며 간신히 택시 뒷좌석에 몸을 구겨넣는 순간까지도 제 머릿속은 온통 절망과 짙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서울의 도심 풍경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택시가 달리는 15분 내내 제 머릿속에는 오직 얼마나 엄청난 돈이 깨질 것인가, 그리고 오늘 안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는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운 계산만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인데다가 한국의 건강보험조차 없는 저에게 이 낯선 아시아 국가의 병원이 자비 없는 청구서를 들이밀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병원들처럼 접수처에서부터 수천 달러의 보증금을 선납하라고 요구하며 제 신용카드의 한도를 조회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윽고 택시가 멈춰선 곳은 아파트 단지 인근의 평범하고 깔끔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무장한 경비원도 없었고 구급차가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드나드는 살벌한 응급실의 풍경도 아니었죠. 동료의 어깨에 기대어 절뚝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병원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첫 번째 인지 부조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병원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낡고 열악한 동네 의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깨끗한 대리석 바닥, 은은하게 풍기는 소독약 향기,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최신 정밀 의료기기들에 대한 안내문들. 마치 파리의 최고급 프라이빗 스포츠 클리닉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고 전문적인 공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인테리어가 아무리 훌륭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접수 데스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었죠.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완전한 외국인입니다. 공항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틀다 넘어져 무릎 연골이나 인대가 파열된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얼마가 필요하든 카드로 선결제할 테니 제발 의사 선생님을 뵐 수 있게 예약 좀 잡아주십시오. 초음파나 MRI를 찍으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합니까? 동료 의사가 다급하게 스마트폰 번역기를 돌려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속으로는 최소 1,000유로의 보증금을 요구하겠지. 정밀 검사 예약이 꽉 찼다며. 다음 주에나 오라고 매몰차게 거절당할지도 몰라라며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그런데 번역된 문장을 읽은 간호사의 반응은 저의 모든 얄팍한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보증금이나 신용카드를 요구하기는커녕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었죠. 많이 아프시겠어요. 보증금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여권만 잠시 보여주시면 바로 비급여로 접수해드릴게요. 지금 대기 환자가 2분밖에 안 계셔서 10분 내로 원장님 진료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원장님께서 상태 보시고 바로 정밀 검사 진행해 주실 거예요. 네. 10분이요? 열흘이 아니라 지금 당장 10분 뒤에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난다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통역기가 큰 오류를 일으킨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었죠. 예약도 없이 들이닥친 외국인 불청객을, 그것도 보증금 한 푼 받지 않고 단 10분 만에 전문의에게 안내해주겠다니요. 유럽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니 지구상 그 어떤 서구 선진국에서도 불가능한 마법 같은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얼떨결에 여권을 건네고 푹신한 소파에 앉은 지 정확히 10분이 지났을 무렵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부르며 진료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진료실 안으로 절뚝거리며 들어서자 하얀 가운을 입은 한국인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얼굴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컴퓨터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오만한 유럽의 의사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침대에 눕히고는 직접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다친 경위를 세밀하게 물어보며 제 부어오른 무릎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기 시작했었죠. 그의 손끝이 제 무릎의 관절선을 따라 정교하게 압력을 가하며 움직이는 순간 저는 이 한국인 의사가 엄청난 임상 경험을 가진 진짜 베테랑 전문가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같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전문적인 이학적 검사만으로 무릎 내부의 인대, 손상 부위를 짚어내는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거침없는 손길에 오히려 깊은 안도감마저 느끼고 말았던 것이죠. 의사 선생님이시군요. 같은 전문가시니 제 소견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촉진 결과 다행히 십자인대 완전 파열은 피하신 것 같습니다만 내측 측부 인대 파열과 반월상 연골판의 미세 손상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정확한 손상 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면 영구적인 불안정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뼈의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엑스레이와 인대 및 연골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고해상도, 초음파 검사를 지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명확하고 전문적인 오더에 저는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금 지금 바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까? 프랑스에서는 의사의 촉진이 끝나면
초음파나 MRI를 찍기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영상의학과 센터를 따로 예약하고 최소 수주일 뒤에야 다시 방문하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앞 이 작은 동네 의원 안에 대학병원급의 최신 디지털 엑스레이와 고해상도 초음파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그걸 의사가 직접 그 자리에서 봐주겠다니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진료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영상 검사실로 이동한 저는 불과 15분도 채 되지 않아 엑스레이 촬영과 정밀 초음파 검사를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의사는 초음파 탐족자를 제 무릎에 대고 모니터를 짚어가며 파열된 인대의 부위와 염증 상태를 제게 직접 실시간으로 설명해 주었었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전문의의 진찰과 엑스레이 검사, 정밀 초음파 판도까지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완벽하고 신속하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초음파 결과 내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이 확인되었습니다만 수술을 요할 정도는 아닙니다. 연골은 다행히 무사하네요. 오늘 바로 찢어진 인대의 재생을 돕는 DNA 재생주사 처치를 하고 관절을 고정하는 특수 반깁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며칠 푹 쉬시면 걸어다니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명확한 근거 영상과 함께 내려진 그의 확신에 찬 진단에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토해내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타국에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지독한 두려움이 그의 따뜻하고도 전문적인 처방. 한마디에 봄눈 녹듯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곧바로 이어진 처치실에서의 치료 역시 경이로웠습니다. 초음파 가이드를 보며 정확한 손상 부위에 재생주사를 놓는 그의 솜씨는 감탄이 나올 만큼 정교했고 제 다리 굴곡에 맞춰 즉석에서 성형된 반깁스를 착용하고 나니 통증이 기적처럼 줄어들어 목발 없이도 조심스럽게 바닥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모두 마치고 깁스를 한 채 다시 접수 데스크로 걸어 나왔을 때 제 마음속에는 이 훌륭하고 양심적인 한국의 의료진을 향한 끝없는 존경심과 함께 다시금 무거운 현실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로 완벽한 논스톱 진료에 정형외과 전문의의 세밀한 촉진, 엑스레이, 고가의 정밀 초음파 검사, 거기다 값비싼 DNA 재생주사와 맞춤형 깁스까지 했어. 외국인이라 대한민국 의료보험의 혜택을 단일 1%도 받을 수 없는 100% 비급여 상태라면 이 청구서는 분명히 상상을 초월할 거야. 미국이었다면 응급비용을 포함해 최소 3,000달러에서 5,000달러는 거뜬히 청구되었을 테고 내 조국 프랑스에서조차 비보험 외국인이라면 수천 유로의 비용과 수개월의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만 하는 최고급 진료였지. 내 신용카드가 무사히 이 폭탄 같은 금액을 버텨내야 할 텐데. 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지갑에서 비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덜덜 떨리고 있었죠. 데스크의 간호사가 컴퓨터 키보드를 타닥타닥 몇 번 두드리더니 아주 친절한 미소와 함께 상세한 내역이 적힌 진료비 영수증을 출력하여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통역기를 통해 제가 결제해야 할 최종 금액을 보여주었었죠.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본 순간 제 심장은 문자 그대로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고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동료 의사의 옷깃을 부여잡았습니다. 전문의 진료, 엑스레이, 정밀 초음파, 재생주사, 반깁스를 포함한 비급여 총액 85,000원. 85,000원? 85,000원이면 달러로 환산하면 고작 60달러, 유로로 치면 55유로 남짓이라고. 저는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호사가 실수로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었죠. 저는 다급하게 동료 의사를 부르며 번역기를 켜고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간호사님. 뭔가 아주 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완전한 외국인이라고요. 8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이나 100만 원을 잘못 입력하신 게 아닙니까? 초음파에 주사까지 맞았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제발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얼굴을 붉히며 카드를 흔들어대자 간호사는 오히려 당황한 표정으로 원장님을 모셔왔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온 한국인 의사는 제 손에 들린 영수증을 쓱 확인하더니
아주 푸근하고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었죠. 오류가 아닙니다. 로랑 선생님. 한국의 의료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100% 비급여 일반 수가가 맞습니다. 전문의의 진찰료와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 비용, 그리고 주사와 깁스 비용을 모두 합쳐서 나온 아주 정상적인 청구 금액입니다. 저희는 꼭 필요한 검사와 처치만 했습니다. 안심하고 85,000원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오, 신이시여.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쫙 풀려 데스크 앞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고작 $60 남짓한 금액. 제 조국 프랑스에서는 전문의의 얼굴을 보기 위해 한 달을 기다려야 하고 미국에서는 응급실 문턱을 넘는 순간 수백만 원이 증발해버리는 그 지독한 현실 속에선 지구 반대편. 이 작은 아시아의 나라는 한 사람의 파열된 무릎을 단 30분 만에 완벽하게 진단하고 치료해내는데 고작 55유로만을 청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평생토록 굳게 믿고 맹신해왔던 서구 사회의 그 오만한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이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소음을 내며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아픔을 볼모로 수백, 수천만 원의 폭리를 취하며 환자를 빚더미에 앉히는 미국의 잔혹한 의료, 그리고 무상의료와 평등이라는 위선적인 명분 아래 정작 아픈 환자를 수개월간 방치하여 병을 키우게 만드는 유럽의 무능하고 느려 터진 의료 시스템. 우리는 그것이 인류가 만든 최선의 합리성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아픈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내국인이든 낯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고쳐내야 한다는 압도적인 생명 존중의 철학을 국가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에 이토록 단단하고 정교하게 심어놓은 거룩한 나라였던 겁니다. 알량한 이윤보다 인간의 존엄을, 차가운 자본보다 치유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이 경이로운 85,000원짜리 영수증 한 장 앞에서 파리의 최고급 병원 수석 의사라는 저의 화려한 타이틀은 그저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고개 숙여야만 했었죠. 가슴 벅찬 감동과 충격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영수증을 꽉 쥔 채 저는 약국으로 내려가기 위해 병원 대기실 소파에서 잠시 멍하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저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기에 또 어떤 처절한 역사를 거쳐왔기에 전 세계가 부러워할 이런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미칠 듯이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한 자본의 힘이나 똑똑한 엘리트들의 정책만으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희생과 인내의 냄새가 이 완벽한 시스템 저변에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무거운 고개를 돌렸을 때 제 시선은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아 물리치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한백발의 한국인 노인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점퍼 차림의 그 어르신의 무릎 위로 바짓단 사이로 살짝 드러난 끔찍하고도 거룩한 흉터가 제 눈을 강렬하게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위대한 85,000원의 기적과 완벽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진짜 영웅들의 훈장이라는 사실을 저는 곧이어 알게 되었습니다. 진료실 앞 푹신한 소파에 주저앉아 제 손에 들린 85,000원짜리 진료비 영수증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던 제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은 것은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아 물리치료 순서를 기다리고 계시던 한백발의 한국인 노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하고 단정하게 차려입으신 동네 병원에서 흔히 뵐 수 있는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라고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30년 평생을 사람의 뼈와 근육을 들여다보며 살아온 저의 전문가적 직감이 바짝 마른 어르신의 바짓단 사이로 살짝 드러난 오른쪽 무릎의 기이한 형태를 단번에 포착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연골이 닳아 없어진 흔한 퇴행성 관절염의 흔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의 무릎 주변으로는 굵고 투박한 마치 짐승의 발톱에 깊게 파이거나 날카로운 쇠조각에 살점이 통째로 뜯겨나간 듯한 끔찍하고도 거대한 흉터가 훈장처럼 휘감겨 있었던 것이죠. 제 머릿속에서는 그 흉터의 형태만으로도 과거에 참혹했던 외상 시나리오가 낱낱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지탱하는 슬개골이 완전히 박살나고 주변 인대가 형체도 없이 찢겨나갔을 그 치명적인 부상.
현대의 최고급 의학기술로 즉각적인 대수술을 받아도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지도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파괴의 흔적이 제대로 된 꿰맴조차 받지 못한 채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스스로 아물고 뒤틀리며 기형적으로 굳어져 버린 끔찍한 흉터였던 겁니다. 세상에 저런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도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셨다니. 도대체 진통제도 없이 저 끔찍한 고통을 어떻게 견디며 두 발로 걸어오셨단 말인가. 저는 저도 모르게 홀린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제 무릎에 감긴 맞춤형 반깁스를 절뚝이며 어르신이 앉아 계신 소파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구의 오만한 엘리트 의사라는 체면 따위는 이미 제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진 지 오래였죠. 그저 사람의 뼈를 깎아내는 듯한 저 무시무시한 고통을 평생토록 짊어지고 살아오신 이 노년의 신사분께 의사로서 깊은 경외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 동료 의사가 당황하며 뒤따라와 스마트폰 번역기를 켜서 제 입가에 조심스레 가져다 대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르신. 저는 프랑스 국가대표팀을 전담하고 있는 정형외과 수석 의사 로랑이라고 합니다. 너무 무례한 질문일지 모르겠으나 어르신의 무릎에 남은 그 거대한 흉터는 일반적인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과거에 어떤 끔찍한 일을 겪으셨기에 의사의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저 상태로 굳어지게 내버려 두신 겁니까? 파란 눈을 가진 덩치 큰 이방인이 다가가 불쑥 자신의 아픈 상처를 묻자 당황하실 법도 한데 어르신께서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아주 넉넉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앙상하지만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인 거친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툭툭 치시며 너무나도 덤덤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어주셨었죠. 번역기를 통해 흘러나온 그 짧은 몇 마디의 문장은 제 심장을 거대한 해머로 내려치는 듯한 어마어마한 충격과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아, 이거 말이요. 참 오래된 훈장이지. 내가 18살 먹던 해에 전쟁터에서 포탄 파편에 무릎이 몽창 날아갔었거든. 그 난리통에 병원이 어딨고 의사가 어딨었겠소. 그저 산에서 주운 핏기 묻은 나뭇가지로 대충 다리를 동여매고 죽기 살기로 이 악물고 절뚝거리며 피난길을 걸어내려왔었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가 이 모양이 되니 평생 제대로 걷지를 못했소이다. 1950년대에 벌어졌다는 그 참혹한 한국전쟁. 모든 인프라가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 지옥 같은 폐허 속에서 이 어르신은 항생제 한 알 마취제 한 방울 없이 자신의 찢어진 살점과 부서진 뼈를 부여잡고 그 생지옥을 견뎌내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꿇어앉게 만든 이야기는 전쟁의 참혹함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럼 그 부서진 다리로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거나 연금을 주었을 텐데 왜 재수술을 받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제 떨리는 질문에 어르신께서는 허허 웃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라에 돈이 어딨어. 온 국민이 다 같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 새끼들 입에 풀칠이라도 시키고 학교라도 보내려면 이 병신 같은 다리라도 질질 끌고 나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소이다. 진통제 살 돈이 어딨어. 그 돈 아껴서 애들 연필 사주고 쌀 한 줌 더 샀지. 펄펄 끓는 중동 사막의 건설 노동자로 나가서 하루 10여 시간을 모래바람 마시며 무거운 쇠파이프를 날랐고 이름 모를 남의 나라 지하갱도에 들어가 목숨 걸고 석탄을 캤지. 밤마다 뼈가 욱신거리고 끊어질 듯 아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또 다리를 질질 끌며 작업장으로 나갔소.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내 자식들 밥 먹이고 가르치고 이 나라 고속도로 깔고 공장 세우는데 평생을 바쳤지. 내 무릎 고칠 돈으로 이 나라 기둥을 세운 셈이니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도 억울할 게 없소이다. 스마트폰 번역기의 차가운 기계음이 그 위대한 고백을 토해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 지난 며칠간 제 머릿속을 맴돌던 거대한 의문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서양이나 일본과 이토록 다른 차원의 완벽한 나라가 되었는가?에 대한 모든 퍼즐 조각이 무서운 속도로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현장에서 지쳐 쓰러져가던 저희 외국인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들의 귀한 밥과 반찬을 꾹꾹 눌러 담아 건네주었던 한국 국가대표 스태프들. 아, 그 넉넉한 인심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구나.
배고픔의 끔찍함을 뼈저리게 겪었던 이 어르신 세대가 내 자식과 이웃만큼은 절대 굶기지 않겠다며 처절하게 밥을 나누어 먹던 그 지독한 내리사랑의 DNA가 오늘날 저 젊은 스태프들의 피 속에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어. 10만 명의 거대한 엑소더스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었음에도 단 한 번의 마비나 폭동 없이 물 흐르듯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던 인천공항의 그 경이로운 시스템. 그 압도적인 행정력 역시 매뉴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 타인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려 자신의 캐리어를 묵묵히 정돈하던 공항. 직원들의 배려는 잿더미가 된 나라를 맨손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나보다 이웃을 먼저 챙기고 다 함께 뭉쳐야만 살 수 있었던 이 어르신들의 지독한 연대의식이 낳은 위대한 유산이었던 거야. 그리고 예약조차 없이 10분 만에 전문의를 만나고 고가의 초음파 장비로 30분 만에 정확한 진단을 받으며 불과 8만 5천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용에 최고의 재생주사와 맞춤형 깁스를 받을 수 있었던 이 비현실적인 의료 시스템. 서구 사회가 툭하면 일본의 서비스가 최고다, 미국의 자본이 최고다라며 오만하게 떠들어댈 때 그들은 정해진 매뉴얼이 없으면